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조성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옛 정부들이 알았던 청문회 진통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무난히 통과가 됐지만 말이죠. 근데 평가원님께서는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2달째에 접어들면서 정부 부처 장차관 인사 발표와 검증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이래 이번 달에는 주요 부처 장차관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여 내각 인선 및 검증 역시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에도 슈퍼 수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요 부처 장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병역 비리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을 5대 비리로 지목하고 이에 관련된 인물은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요 부처 장관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청와대도 야권도 문제는 인사청문회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지만 말이죠. 조성호 기자,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청문회 제도 설명하려면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대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져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문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고위공직자 인선과 검증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지난달 11일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민정수석 임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새 정부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준 절차를 통과해서 임명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비롯한 17개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 정부의 인사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여기서 5대 비리라는 것은 병역 비리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고요.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자녀 이중 국적 문제를 먼저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이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지명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자녀의 이중 국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언론 칼럼을 통해 털어놓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과거 저서 내용으로 인해 왜곡된 여성관을 가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청문회를 전후해서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 논문 표절과 부인의 특혜 취업 의혹 등이 불거지기까지 했고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도 밀어붙이면서 국회 청문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게 적합한 도덕성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느냐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런 논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네. 국정기획위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그동안 인사 추천과 검증을 비롯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청문회 제도 발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문회가 흠집내기식으로 흐르면서 특별한 흠결이 없는 좋은 인사도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권은 흠집내기식 청문회가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도덕성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정작 정책 능력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우선 청와대에서 충분한 도덕성 검증을 거치고 나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국회에서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망신 주기를 막아야지 또 폭넓은 인사들이 공직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의 내각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는 채 역할을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기간에 이뤄지다 보니까 뭔가 검증 상황 속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무총리부터 주요 부처 장관까지 주요 내각 인사 후보자 추천과 청문회가 숨가쁘게 진행되다 보니 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이에 대한 해명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이나 해명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YTN 보도를 살펴보면 각 청문회에서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야당 의원에게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항의 문자가 몰리거나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진행상의 문제점도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인선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국에 대한 이해도나 도덕성 등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보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인 자세로 평가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 기자,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평가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르면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60일 동안 인수위원회에서 출범을 준비하기 때문에 강요 후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정부가 바로 출범하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인사검증이 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청문회가 임박해서야 후보자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반면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네, 또 공직 후보자들에게 날선 질의를 한 야당 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강행되면서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오전 청문회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시각 예정됐던 3건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한 겁니다. 네. 네, 다만 오후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상적으로 재개됐고 가까스로 극한 대립은 피했습니다. 네, 직접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으로서는 청문회 관련 보도에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네. 네, YTN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진행 상황을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또 주요 질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거듭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또 청문회 주요 쟁점에 대해서 기자의 분석이 담긴 리포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를 마치면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전망하는 심층적인 내용의 전문가 대담도 진행됩니다. 네. 또 취재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일주일 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국회 상황과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중계되는 청문위원들의 질문과 공직 후보자 사이에 질의응답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네,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청문회 자체가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비리 의혹 검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 역시 청문회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 능력 검증보다는 여야 청문위원들 간의 언쟁이나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공직 후보자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예상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명된 이후에는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검증, 취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보도 내용도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공직 후보자들이 문제가 됐고 낙마하기에까지 이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기득권과 권력을 이용한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네, 상당수는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가치관과 동떨어진 병역 비리 또는 부동산 투기, 법을 악용한 세금 탈루,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같은 것들입니다. 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 정부의 인사가 많은 관심을 끌고 또 여야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것도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네, YTN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렴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열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연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다큐 S프라임과 뉴스와이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덕후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덕후라는 말로 변형되어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사람을 뜻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에 빠진 과학 덕후들을 다큐 S프라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YTN DMB의 다큐 S프라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속의 숨은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풀어내는 과학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 다큐 S프라임의 과학 덕후편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방송은 여러 분야의 과학에 빠진 과학 덕후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 덕후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과학 덕후가 과학 분야에 푹 빠진 사람들을 뜻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과학 덕후의 첫 사례로 등장한 것은 매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었는데요. 과학 페스티벌과 학회의 성격을 접목한 매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 덕후들의 학문적 축제라고 합니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의 모든 것을 탐구하는 지하철 덕후 송수환 학생이 소개되었는데요. 지하철을 교통공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송수환 군은 일상 속의 과학 덕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역에 9호선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역사의 구조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역사의 이곳저곳을 찍은 사진들, 상대식과 섬식으로 구분되는 지하철 승강장 구조 그림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던 지하철 역사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시각자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 덕후로 등장한 과학 만화가 김명호 씨는 삽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에 취미가 있었던 김명호 작가는 과학 삽화 작업을 하다 본격적으로 과학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탄탄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는 과학 만화는 김명호 작가처럼 과학 덕후가 아니라면
좀처럼 그릴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 국내외 과학 서적과 연구 논문을 탐독하는 열정은 단순히 만화가로서의 직업의식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 소개된 토종 민물고기 덕후 성무성 씨가 보여준 열정과 애정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섬강으로 채집 활동을 나간 성무성 씨는 단순히 어종을 외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채집한 물고기의 외형적 특징, 암수 구별, 서식 환경, 학술 가치 등에 이르기까지 민물고기와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관찰한 멸종위기 민물고기가 이 하천에서 마지막 기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에서 민물고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덕후인 동고비와 친구들이라는 동아리가 소개됐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의 생태 동아리인 동고비와 친구들은 매주 자발적으로 모여 텃새의 서식지 보호 활동과 환경 보호 아이디어를 구상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텃새를 위해 설치한 인공 둥지를 직접 살펴보고 관찰 카메라 등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텃새의 서식 환경, 알의 개수, 상태 등을 기록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 둥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관찰 카메라를 통해 찍은 동고비의 부화 영상과 사진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텃새에 대한 귀한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큐 S프라임은 인터뷰와 성우의 설명을 위주로 진행되는 다소 단조로운 구조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과학 덕후편은 과학 덕후로 불리는 이들의 활동과 스스로 축적한 자료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재 자체의 흥미로움을 잘 살리고 있었는데요. 과학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덕후라는 점이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지만 하나의 관심 분야를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통해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지한 애정, 나아가 환경과 미래,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다큐 S프라임의 선택은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잡은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올해는 봄에 유난히 화재가 잦았는데요. 여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가 모자라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가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YTN에서는 이 같은 가뭄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물이 말라버린 충남의 풍전 저수지에 기자가 직접 나가 가뭄의 실태를 전했는데요. 원래는 물이 있어야 할 저수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자의 모습 뒤로 물을 찾아보기 어렵게 말라 갈라져 버린 저수지가 보여 가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분석을 통해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가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 가뭄 지도와 저수지 혜택 지도에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겹쳐보니 해당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데다 저수지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수리시설 상당수가 1960년대 지역별 강수량에 맞춰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충남과 경북의 최근 3년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충남의 강수량이 경북에 비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개수가 경북이 5,500개, 충남에는 불과 1,00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가뭄이 6월의 장마로 해갈되어야 하는데 6월의 강수량이 최근 5년 동안 평년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뭄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는 지역별 강수량의 변화는 물론 비가 오는 시기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적인 데이터와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뭄이 단순히 강수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의 이번 가뭄 관련 보도는 가뭄 현장에 대한 생중계 취재로 현장감을 전하고 이어 데이터를 통한 원인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정보의 신뢰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느껴졌는데요. 가뭄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적으로 파악해 가뭄이 단순히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뉴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당명이 누락된 자막이나 일관된 고지가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평택시장이 자신의 SNS에 강경화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인사청문회 관련 대담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청자에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데 공재광 평택시장 아래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란 자막 보충이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전달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3일 대통령과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자료 영상을 다룬 부분 중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속 당명을 고지하지 않고 이어서 다룬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소속 당명은 고지했는데 자막의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조 추경으로 일자리 11만 개 늘린다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연설 내용을 간추려 자막으로 모두 보여줬는데 시청자들이 긴 연설을 모두 듣는다고 해도 초점을 잘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지하기 편한 자막 활용이 바람직하고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언론의 인사청문회 보도 방향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부처나 주요 위원회의 기관장은 임명 후에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 관련 정책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충분한 업무 능력을 지닌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 직접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가장 강력한 대국민 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모두 보고 시청자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좋겠지만 직접 전 과정을 시청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대신에 언론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를 바탕으로 인물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 장관 청문회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 평가 시 혼란을 느끼거나 매우 실망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측면이 큽니다.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경 써서 보도한다면 시청자들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떤 인물이 고위공직자가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후보자들의 인선 이유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라면 평생 한 분야에서 쌓아온 자신의 업적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평가받게 되어서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일반 청문회와는 달리 인사청문회 자리는 일단은 축하받아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표절 등의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보다는 언론이 정권 교체기마다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립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후보자들이 윤리적 의혹에 대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며 특히 그 시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고위공직자로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체크하는 것은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 기능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자의 과거 논란을 일으키거나 일부 부적절한 저술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술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중요한 측면이 있고 반면에 과거 문제 발언이 현재 소신 발언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것도 언론이 청문회 기간 수행해야 할 주요한 보도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론이 견제를 해야 합니다. 가령 후보자에게 여성인데 잘할 수 있나, 비고시 출신인데 고시 출신 부하 직원을 다룰 수 있겠나 등의 질문은 현재 시점에서 부적절하고 그간 여야 관계없이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논평 기능이 추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